근데 이런 실패한 단체장을 마치 무슨 개혁 정치인인 것처럼 떠받드는 걸로 모자라서 민주당에서 뭐 대장동에 대해서 국민의힘 게이트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국민의힘 게이트다. 자, 우리나라가 국민의힘 쪽 계열 정당이 오래 정권을 잡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수법들이 그쪽에서 나옵니다. 예, 부패의 역사를 길게 따져보면 아무래도 국민의힘 쪽이 더 부패했죠. 정권을 오래 잡았으니까. 민주당이 지금 좀 많이 따라잡고 있어요. 근데 자, 대장동이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했을 때 국민의힘 사람이 몇 명 뭐 곽상도를 포함해서 연루가 됐다고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근데 계속 까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성남시의회 의원들한테 김만배 로비했다. 이거 뉴스타파로 보도가 됐었죠. 그 의원이 3명이거든요. 주요 의원이. 3명 다 민주당이야. 3명 중에 1명은 새누리당에 있다 민주당 건너가서 의장 된 사람이고 나중에 화천대유로 취직까지 하는 사람이죠. 다 민주당이요. 성남시의회 3명이 주요 로비 대상이. 그리고 오늘 나온 경향신문 단독 보도로는 김만배가 검찰에 로비를 했다. 무슨 로비를 했느냐. 이재명 잘 봐달라고 로비했다. 이런 것까지 나왔어요. 자, 대장동이 국민의힘 게이트면은 이재명은 수박입니다. 이재명이 수박이에요. 이재명이야말로 이재명 본인이 얘기하는 국민의힘의 나쁜 점을 본인이 갖고 있어요. 본인이. 예? 어떤 민주당 지지자분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분이 많이는 눈에 띄진 않는데 이재명은 그냥 국민의힘 정치인 같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 얘기 들으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기분 나쁘겠지만 무슨 뜻이냐면 옛날에 그 썩었던 새누리당 그쪽 정치인하고 비슷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민주당 대표다라고 하는 거고 제가 어제 탄식을 했던 게 와, 뭐 과거 역사를 끌어들이면서 이재명 대표가 검찰 조사받기 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 내라는 못제 누명 썼던 거하고 뭐 노무현 전 대통령 논두렁식의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가 한 줄로 지르는 거 좋아한다고. 예, 김대중 노무현 엮어서 들어가려는 걸 보고 제가 이런 포스팅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링컨한테 우리 당 선배님 하는 소리다. 네. 캡처 띄워주시죠. 예, 트럼프가 어느 당입니까? 미국에. 공화당이죠. 링컨이 어느 당입니까? 공화당이죠. 그래서 같은 공화당 아닙니까?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웃긴 거 아니에요? 링컨은 어쨌든 간에 그 노예제 확산을 막고 국가를 통합해내고 노예제가 결국에 없어지는 데 기여한 대통령이고 트럼프가 뭐 노예제를 만들지는 않았지만 예? 이렇게 혐오 이런 것들을 부추기고 그 링컨의 리버럴함 이런 거하고는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이거 못 찾으셨나요? 캡처 이미지? 아까 전에 이제 그 조례 따온 거 그 다음인데 이재명 대표 사진 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네, 요겁니다. 네, 트럼프가 링컨한테 우리 당 선배님 하는 소리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논평이 안 나오죠. 이렇게 한 방에 치는 게 잘 안 나오죠. 네. 그럼 국민의힘에 이 비법을 내가 전수해 줄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전수해 준다고 되는 비법이 아닙니다. 예, 사람의 어떤 근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야 이런 드립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참 어떻게 보면 암울한 풍경이에요. 예? 그러니까 한국이 기울어진 정치 운동장이었잖아요. 한때 오랫동안. 근데 지금 비슷해요. 비슷한데 그거 이제 기울어진 거를 맞춰서 온 사람들이 김대중 노무현이잖아요. 근데 이재명은 그걸 그냥 승계 받아가지고 그냥 꼴끄덕 하고 있어요. 김대중 노무현 교회가 있어. 김대중 노무현 교회가 있는데 신천지 추수꾼이 들어가가지고 교회를 접수해 버렸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고소당하려나? 김대중 노무현의 민주당이 아니다. 이 얘기를 윤 대통령이 하는 바람에 이 말이 퇴색됐다고 보는데 저는 이 얘기는 저 같은 사람이 진작부터 했던 말이었어요. 사실 뭐 김대중 노무현의 민주당이라고 해서 비판받을 게 없느냐? 아니죠. 그들은 성역은 아닙니다. 비판받을 부분이 있겠죠. 바로잡아야 될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그나마 틀이라도 잡았던 거를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 포함이에요. 뭐 다 무너뜨리고 있어요. 조국 사태가 결정적인 기점 아니었어요? 최소한
자유주의적이고 도덕적이어야 된다. 이거는 기본이에요. 근데 자유주의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누가 이견을 얘기하고 당내에서 뭐라 그러면 수박이라 그러고 조홍천 의원님 회갑잔치에 뭐 수박 많이 먹으세요. 이딴 현수막이나 국회에 걸고 있고 김혜영 죽어라 이러고 있고 이게 무슨 노무현이 당내 소장파 개혁파 할 때 김대중 총재나 김영삼 총재한테 맞서 싸울 때 물론 다구리 좀 먹었지만 결국 대통령까지도 시켜주잖아. 길은 열어주잖아요. 김대중이 노무현 길 막았어요? 아니잖아. 그 노무현 대통령 할 때는 그 소장파 의원들 많아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는데 노무현이 그거 제압하려고 했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당내 자유주의가 당연히 확보돼야지 그 정당이 자유주의 정당이고 리버럴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전통이 없어졌다. 그리고 도덕적 우위마저 없으면 뭘로 정치할 거냐? 이게 돼야 되는데 이재명식 정치는 뭐냐? 그게 밥 먹여주냐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재명박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김대중 노무현의 정치하고 너무나 다른 점이에요. 도덕적 우위가 손상되면 우리는 작살난다. 근데 이재명 문재인의 정치는 도덕적 우위가 작살난 것처럼 보이면 작살난다. 그렇게 안 보이도록 하자 해서 사람 모아서 촛불을 그런 데다가 쓰고 있어요. 촛불 타락 아닙니까? 광화문에서 박근혜 탄핵할 때 들었던 촛불이랑 서초동의 조국수 촛불이 같은 촛불입니까? 촛불이 순식간에 뭐 한 2년 만에 타락해버린 거 아니에요. 자, 결정적으로 지난 대선을 보더라도 지난 대선 때 여론조사라서 뭐 자세하게 인용 안 해도 되겠죠? 내가 이거 어디서 봤더라? 한국일보에서 실시했던 여론조사인데 대선 막판이었어요.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도덕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국민들한테 물었거든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도덕성 충분 41.9%, 부족이 56.6%입니다. 그래프 띄워주시죠. 자, 윤석열 후보도 도덕성에서 충분하다는 답변보다 부족하다는 답변이 더 높았죠. 어떻게 보면 본인의 대선 지지율보다도 더 낮은 도덕성 충분하다 이런 평가는 더 낮았어요. 지지율보다. 근데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재명 후보를 보시죠. 이재명 후보는 도덕성 충분하다 31.4%, 부족하다가 67.4%예요. 예전에 대통령 선거할 때 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들하고 비교했을 때 이렇게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런 조사를 계속 했던 건 아니지만 이런 상황이었던 적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정동영 대 이명박이다 그러면 야, 정동영이가 능력을 안 든다.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뭐 이명박보다는 당연히 덜 썩었겠지라고 생각했죠. 심지어 이명박 지지자들도 상당수가 그렇게 생각했을걸? 근데 지금 보세요. 이러니까 되겠어요. 이러니까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진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도덕적 우위가 확보가 안 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도 한번 제가 언급을 해드렸잖아요. 이거 되게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도덕적 우위가 손상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 그 김대중 노무현의 민주당, 사실은 김대중 노무현의 한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당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10년 전만 해도 한 12년 전? 2010년대 초반이었죠. 그때만 해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노무현 서거에 따른 후광이라든지 유산 이런 것들을 꽁으로 먹는 게 아니고 경제민주화나 복지국가 이런 것들을 이룩해 나가야 되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뭐 IMF라든지 신자유주의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챙기지 못했던 서민의 권익을 제대로 챙겨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들이 2010년대 초반에 민주당에는 있었습니다. 대표가 손학규나 정세균 정도였을 때, 그때 민주당은 그래도 한계를 넘어가자는 결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그냥 유산 받아 먹고 이제 부자 망해도 30대는 간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김대중 노무현의 도전 정신과 혁신의 민주당인가? 완전히 이탈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 앞으로 이재명 대표 수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하는 민주당의 태도에서 그게 다 드러날 것이고, 구속영장 검토를 강력하게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아수라장이 되겠죠. 뭐 국회에서 구속영장 처리에 대해서 체포동의안 부결되겠죠. 영장 실질 심사도 안 해보고 뭐 그렇게 되거나 아니면은 뭐 비회기 중에 언제 때를 잡아갖고 이재명 대표가 체포가 된다거나 이럴 수도 있겠죠. 자, 그거를 민주당이 과연 제대로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이제 뭐 거의 끝까지 가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오늘 이재명 대표 얘기를 주로 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긴 한데 한 가지 내가 또 의문을 더 붙여보자면 지금의 이재명의 민주당이 김대중 노무현의 민주당인가? 라고 물었듯이 아니다 라고 답했듯이 윤석열의 국민의힘은 노태우, 김영삼, 이회창의 국민의힘인가? 이것도 반문할 수 있다고 봅니다. 노태우, 김영삼이라는 지도자들도 많은 한계와 잘못이 있었죠. 하지만 노태우, 김영삼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리지는 않았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들이 대통령할 때 더 민주주의는 진전했어요. 부족하더라도.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단초를 보여주고 있는가? 이 질문을 일단 던지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은 당장에 나오는 거는 당 내에서 같은 당 사람들한테 하는 태도가 아까 민주당에 대해서 제가 지적했듯이 지금 국민의힘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경원 그 뭐 큰 얘기했다고 그걸 그렇게 진압하려고 안달복달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게 김영삼, 이회창의 국민의힘인가? 그들도 김대중, 노무현이 그러했듯이 노태우, 김영삼, 이회창도 자기 다음 세력이 출현하고 새 사람이 나오는 길을 막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윤석열 정부가 노동계 때리기에 재미가 들려 있던데 물론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거예요. 뭐 세습 고용 남아 있는 부분이라든지 또 노조 회계 투명성 이거는 정답은 없는 문제입니다. 해외에서도 이게 민간 단체이기 때문에 다 국가에 보고해야 된다. 이것까지 연결짓기는 어려워요. 근데 지금 제가 봐도 노동법을 제가 찾아봤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노조는 주된 사무소의 재정 상태를 알 수 있는 장부를 비치해둬야 됩니다. 그 비치를 안 하면 벌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과태료가 500만 원이더라고요. 너무 싸요. 그래서 투명성을 올려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진보 진영에서도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맞춰나가서 빨리 합의가 되는 사안부터 빨리 처리를 하고 해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계속 때리는 걸로 소위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재미 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예? 그리고 맨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을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그 하청 노동자들을 위한 대책이 뭐가 있어요? 민주노총 때리면 하청 노동자들 뭐 월급이 올라가거나 고용이 보장되나? 하청 노동자들을 위한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그 노동시간 유연화 한다는데 주 80시간 노동하면 누가 하겠어요? 대기업에서 하겠어요? 하청 노동자들이 하지. 오히려 하청 노동자들한테 더 불리하게 방향이 가고 있는데 뭘 하고 있느냐. 그래서 자꾸 노동계 인기가 노동계 쪽에 뭐 한국노총, 민주노총 인기가 없으니까 때려서 재미를 보겠다는 것 같은데 이회창 전 총재하고도 너무 다르다. 예, 제가 요즘에도 곧잘 이회창을 공부하고 있어요. 최근에 이회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야, 난 놀랐던 게 그때는 내가 왜 이걸 몰랐지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는 민주노총 위원장을 수시로 만났습니다.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 민주노총 사람 얼굴도 안 보고 있죠. 이 사진을 제가 하나 준비해왔는데 이때가 2001년이었어요. 2001년에 그 부평에서 좀 그 거센 파업과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경찰이 과잉 진압을 했어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많이 다쳤는데 그때 이회창 총재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한나라당이 뭐라고 표현했지? 덜 노동 친화적으로 그동안 보였지만 이번에 이 공권력 문제만큼은 확실하게 따지겠습니다. 네. 이때 한나라당 의원들이 시위 현장에 나와 있었다니까요. 시위 현장에 나와서 경찰한테 항의했다니까 한나라당 의원들이. 예. 그리고 여러 가지 논의했어요. 주 5일제 어떻게 할 건지, 노동 조건 어떻게 할 건지. 예. 이회창 총재가 우리도 노동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싶다라고 논의를 했어요. 사실 이 부분은 민주노총도 뼈아픈 부분인데 민주노총이 출범 초창기에 비해서 약자들의 대변자다 이런 이미지가 많이 사라진 것도 있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세력화되어 있는 노동계에 대해서 이회창 총재는 다가가고 설득하고 심지어 한나라당 내에서 뭔 얘기 나왔냐면 재벌 얘기도 좀 들어보자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그때. 예. 그 이회창 총재는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보수적인 이미지로 비춰져서 대선에서는 노무현 후보한테 패배했지만 본인 나름대로는 당내 소장파 개혁파들을 좀 아우르려고 노력했었고 그 단적인 사례가 대통령 선거 끝나니까 김부겸, 안영근, 뭐 김영춘 이런 사람들이 열린우리당으로 옮겨버리잖아요. 왜 옮겼느냐? 이회창이 없잖아. 그나마 이회창한테 의지를 했는데 이회창이 없어졌잖아.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해창만한 사람인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사실 이해창 대통령은 못 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정권이랑 맞서면서 떴잖아요. 이해창은 더해. 이해창은 전두환 정권한 때도 찍혀가지고 대법관 제명 안 되고, 노태우 정권 때는 그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맡아가지고 정치권이랑 맞닿아 있고, 김영삼 정권 때는 감사원장 맡아가지고 전직 대통령 조사하고, 그 다음에 국무총리 돼가지고 김영삼이랑 맞짱 뜨고, 예. 내리 3정권 연속으로 싸웠어 이해창은. 그 사람도 대통령이 안 됐다는 거죠. 예. 그러면 저는 이재명의 민주당이 김대중 노무현의 민주당인가 물었듯이 윤석열의 국민의힘이 김영삼 이해창의 국민의힘인가, 이것도 같이 묻고 싶습니다. 자, 이거 하다가 이제 거의 다 시간이 갔어요. 자, 그러면 선거제도 관련해서는 다 뒤로 미뤄야 될 것 같고요. 네, 어떤 분들이 계속 선거제도 얘기를 계속 뒤로 밀려요 하시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는 시간을 지키기로 했어요. 마지막 질문은 김수민 씨가 생각하시는 신당의 노선은 뭐냐 하는 질문이 지지난주에 들어왔는데 지난주 답변하려다가 못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거대 양당의 부정적이라는 생각에 공감함. 김수민 씨가 생각하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 지향하는 노선이 궁금한데 기회되면 답글이나 방송에서 좀 다뤄주세요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6가지 사항을 물어보셨어요. 1번 대북 노선, 2번 경제성장 방향, 3번 보편복지 대 선별복지, 4번 저출생과 지방소멸 대응 방안, 5번 우리도 이민자를 적극 수용해야 하는가, 6번 정치적 올바름이 가져오는 갈등 해결 방안, 이렇게 물어오셨는데 이거 다 답을 못 하겠고요. 아마 나중에 계속해서 연속으로 답을 하겠습니다만 오늘은 1, 2번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미 국민 여론이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고 봅니다. 국민 여론이. 이번에 신년 여론조사 중에 굉장히 제가 유념히 본 조사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향후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라는 여론조사였습니다. 이게 한국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를 한 조사고요. 그래프 띄워주시죠. 여기에 보면 굉장히 유의미한 부분이 나옵니다.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했는데 자 보시죠. 진보에서도 50.3%가 한미동맹 강화해야 된다. 예.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의 50.6%가 한미동맹 강화. 국민의힘은 훨씬 많죠. 85.4%가 한미동맹 강화. 정의당이 52.4% 한미동맹 강화입니다. 그리고 그 외 정당이 어딜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무당층 포함하는 건가요? 45.4%가 한미동맹 강화. 예,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진보하고 보수하고 어느 정도 격차는 나는데 전반적으로 한미동맹 강화가 높아요. 그리고 저는 이게 굉장히 자연스럽다고 봅니다. 한때는 반미가 진보가 됐어요. 그것도 자연스러운 게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과의 동맹은 사실 묻지마 동맹에 가까웠죠. 예전에는 살아남기 위한 동맹, 센데 붙는 동맹. 그럼 야 중국이랑 소련에 붙냐? 북한 또 있는데 하는 동맹. 일본 또 견제해 줄 수 있는 동맹. 그런 동맹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수평적으로 평등하게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쌓일 수 있는 거고 결정적인 계기가 5.18이었습니다. 자, 근데 그 시대 지나왔어요. 지나왔고 중국하고 친해지던 시대도 지나왔습니다. 한중수교 30년 지났잖아요. 자, 처음에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때 미중 갈등도 세지 않았고 그리고 중국도 개혁 개방을 하면 인권이라든지 민주주의가 신장될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대가 완전 틀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에서 뭐가 없어졌죠? 공개 처형이 없어졌습니다. 경제 개방이 된 상황에서 공개 처형 제도를 유지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벽에 부딪히기 시작했고 지금 중국은 시진핑 사상을 운운하면서 독재 체제를 강화하는 길로 가고 있죠. 간단한 거예요. 어디가 민주주의인가? 그러니까 미국이냐 중국이냐도 아닙니다. 민주주의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자유롭고 민주적인 국제 질서인가 아닌가? 보편적인 질서인가 아니면은 그 땅덩어리 가까이 붙어 있는 사람들끼리 뭘 해볼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지정학이라고 부르죠, 그걸. 거기서 저는 진보의 선택은 당연히 동맹 강화다. 자, 그럼 진보의 동맹 강화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동맹 강화와 뭐가 다르냐? 이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저는 국민의힘이 별로 한미동맹에 부합하는 집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예를 들면은 서울 시청광장에서 퀴어 퍼레이드를 해요. 퀴어 퍼레이드를 하면은 미국 대사가 옵니다. 미국 대사만 오느냐? 영국 EU 대사도 와요. 뉴질랜드 대사도 와요. 한 20몇 개 국가의 대사들이 왔대요. 퀴어 퍼레이드 하는데 국민의힘 정치인 아무도 안 가죠.
민주당 정치인도 거의 안 가지 않나 싶은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가치입니다. 가치. 근데 저는 미안한 얘기지만 보수층 쪽에는 보수층의 한미동맹 운운하는 사람들 상당수는 가치 측면에서 미국하고 서방 세계하고 같이 갈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그 단적인 예가 제 고향에서도 많이 봤던 노인들. 예. 미국에 맞서 박정희가 핵 개발을 하신 훌륭한 분이다. 내가 그 얘기를 어릴 때 듣고 이 사람들은 한미동맹론자들이 아니야. 예. 국제적인 질서에 대한 관심이 없어. 예.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오히려 한미동맹을 적극적으로 심화시키는 거는 개혁적, 뭐 진보보다 조금 폭이 넓은 단어, 개혁 세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가야 될 길도 이 길이다. 이제 더 이상 그리고 균형 외교 이런 건 대안이 아니다. 균형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의 균형이라는 게 예? 한쪽은 빙하고 한쪽은 사막이라고 칩시다. 여기에 뭐 균형이 있어요. 예? 그리고 코드가 호환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코드 호환이. 중국하고 코드 호환이 되냐고. 건네주고 받고 뭐 잠깐 가 있고 와 있고 이런 건 되겠지. 근데 이게 체제적으로 접속이 되냐고요. 딱 안 되잖아요. 예. 그럼 민주국가가 어디냐 했을 땐 답은 분명한 거죠. 대신에 동맹 강화라는 것은 미국이 할 말 하는 걸 포함합니다. 우리 동맹이니까 할 말 할게. 야 이건 아니지 않냐. 이 얘기는 할 수 있어야죠. 근데 그게 미국하고 거리를 띄워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친밀해지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저는 이 문제에서 새로운 진보의 노선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자 그러면 안보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북한 문제 대북 노선 물어보셨는데 대북 노선도 간단해요. 북한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대비를 해놓고 있다가 그걸로 하면 되는 겁니다. 북한이 정신 안 차린다 계속 도발한다 그러면 야씨 우리도 뭐 어쩔 수 있냐 훈련 좀 하고 한미일 훈련도 하고 무기도 좀 개발하고 삼축체계 완성도를 높이고 이런 거 해야죠. 근데 북한이 우리 좀 이 생각이 좀 바뀔 것 같은데요. 대화 좀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오케이 빨리 와. 얘기하자. 핵 없애면 우리 팍팍 지원해 줄게. 이렇게 하면 돼요. 예. 그러니까 강온이라는 거는 한쪽을 택해야 될 문제가 아닌 거죠. 상황에 따라서 가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거는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거기에 그걸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다 대비를 해놓고 가면 되는 거예요. 북한조차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북한도 자신들이 핵을 계속 가질지 폐기할지 이 기로에 있는데 자 Y자 도로가 있잖아요. Y자 도로가 있으면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 어떤 길까지는 계속 가야 되잖아요. 지금 북한이 도발하는 게 그런 길이에요. 여기서 더 도발해가지고 진짜 뭐 핵보유 강성대국으로 갈 건지 아니면 핵 폐기하고 뭐 경제 발전으로 갈 건지 이거는 갈림길이 있겠지만 항상 그런 식이었거든요. 북한이 오고 갔던 길은. 우리는 대비할 수 있는 거죠. 유연하게 대비하면 되는 거예요. 예, 뭐 무조건 햇볕을 쬐어줘야 된다거나 무조건 강경으로 가야 된다거나 이 틀에서 벗어난 것이 필요하고 그것을 그냥 지향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도 저는 이제 더 이상 한계 왔다. 사실 외교에서 강이 필요할 때가 있고 온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강이 필요할 때는 이 정권 나왔다가 온이 필요할 때는 저 정권 나왔다가 저는 이렇게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외교는 경우의 수에 따른 대비가 있을 뿐 어떤 당이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너무 크게 벌어지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거꾸로 보면은 민주당이 정권 잡았을 때 오히려 대북 강경을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고 국민의힘이 대북 온건을 하는 게 괜찮은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바에는 그렇게 맞춰가지고 정권 교체할 때 안보관이 확 달라져 있는 이 정당을 놓고 고민하는 것보다는 통합적으로 안보관이 구성되어 있는 집단이 필요한 게 아니냐. 국민의힘 민주당 둘 다 철 들어가지고 통합적 안보관을 갖게 되면 괜찮겠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렇다면 애초부터 통합적 안보관을 갖고 있는 세력이 나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이 보통 안보하고 경제잖아요. 제일 중요한 축으로 꼽히는 게. 자, 경제에 대해서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12월 22일부터 26일까지 만 18세 이상 2,000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신년에 발표가 됐는데 자, 이것도 한국 국민들이 새로운 정치 세력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리키고 있다고 봅니다. 자, 경제 성장이냐 복지가 우선이냐 이걸 물었어요. 둘 다 해야 됩니다라고 답하실 분들이 많겠죠. 근데 하나만 골라보라 했더니 복지 우선이었습니다. 하나만 골라보라고 했더니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니까 기업의 이유는 누구의 몫인가?
이건 노동 대 자본, 그러니까 좌파와 우파를 가르는 기준이에요. 근로자의 몫이 69%, 경영자의 몫이 31%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화물연대 파업이나 이런 데에서는 왜 여론이 부정적이냐? 투쟁 방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이 어떤 노동자의 몫을 챙긴다라는 거에 부정적인 건 아닙니다. 특히나 그 노동자가 더 하층에 있는 노동자라면. 그렇기 때문에 경제신문에서도 화물연대 노동자 중에 막 상위 20% 정도 되는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아서 이만큼 많이 번다 이렇게 보도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국민들의 여론 생각은 아직까지 챙겨야 될 그동안에 수혜를 받아갔어야 될 사람들이 못 받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쪽을 채워줘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그리고 미국보다는 강할 거예요. 오히려 미국보다 일본이 더 좌파적이다, 진보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뭐냐면 기업은 누구의 것인가로 설문조사를 했고 이게 마틴 세이무어 립셋이라고 하는 미국 예외주의라는 책에 보면 뒤에 부록으로 실려 있어요. 일본인이랑 미국인이 기업을 보는 관점이 가장 극과 극이더라고요. 일본인들은 기본적으로 주주의 것이라고 별로 안 보더라고요, 기업을. 근데 사실 한국이 어디에 가깝습니까? 일본 쪽에 더 가깝죠. 굳이 얘기하면 미국, 일본 중에서는. 네, 한국 정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은 자본주의도 주주 자본주의보다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이 영어로 뭐라고 하지? 스테이크 홀더? 예, 스테이크 홀더. 그 주주가 쉐어 홀더죠. 예. 좀 후자 쪽에 이미 국민들 심성이나 이런 게 가 있다. 예, 어떻게 보면 이게 박정희 전 대통령의 영향일 수도 있어요. 예, 박정희 전 대통령의 영향이 뒤집어 보면 좌파적인 게 또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거의 흔적을 또 한번 이 조사에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랐던 게 도시개발이냐 환경보존이냐 했을 때 환경보존이 압도적으로 74%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중론은 지금 우리가 성장이나 개발이 덜 돼가지고 문제가 아니다. 나누어야 되고 돌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놓고 안보하고 경제만 놓고 조합했을 때 경제에서는 분배를 중요시하고 안보에서는 한미동맹 강화나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를 중요시하는 이런 세력이 새로운 정치 세력 아닐까. 현재로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둘 다 확실히 해당하지 않아요. 예, 그러면 새로운 정치 세력이 어떤 사상적, 정책적인 열린 공간은 충분히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경제 성장 없이 복지가 증진이 되나? 자, 성장, GDP 마지막으로 성장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GDP가 4% 오른다. 만약에 여기에 뭐가 있죠? 내용이?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죠? 4%에? 4% 안에 무슨 질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죠? 예를 들면 백화점 하나 무너져가지고 새로 지어도 그 경제 성장이에요. 그죠? 자, 내가 이름을 맨날 까먹는데 GDP를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개념을. GDP를 만든 사람이 있거든요. 경제학자. 그 사람이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GDP를 보고 그 나라의 후생을 알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GDP 만든 사람이 얘기했어요. 그 안에는 질적인 게 포함이 안 돼 있으니까. 그리고 앙드레 고르라는 철학자 겸 경제학자는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어요. 깨지고 닳고 부서지고 하는 물건들이 많을수록 국가 총회계상으로는 우리가 부유해지는 것으로 드러난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제가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표의 성장주의를 비판했는데 무슨 또 성장률 공약을 냈어. 성장률 공약을 냈는데 이재명 대표 공약 중에 뭐 수리를 지원하는 가전제품이나 이런 수리를 지원하는 공약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그거 수리가 활성화되면 경제 성장률은 올라가지 않는다. 물건이 폐기되고 새로 사고 해야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건 알고 있어야 된다. 이 수리의 개념에 대해서. 그래서 성장이 지고지선화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장에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 안에는. 그리고 상식적으로 한편으로 또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는 생태계는 유한합니다. 뭐 앞으로 우주에 개발하고 이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막 쓰레기를 우주로 보내고 할 수도 있겠죠. 물론 뭐 가다가 로켓 터져가지고 쓰레기 떨어질 수도 있겠죠. 자, 경제가 계속 성장한다고 하는 것이 생태계라는 범위를 초과할 수 있나요? 이것도 잘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 곧 환경 파괴를 의미하는 시즌이 이미 되어버렸고 앞으로도 더더욱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뭐 일부러 마이너스 성장을 하자거나 제로 성장을 계획하자거나 이런 주의는 아니에요.
예, 뭐 그거를 답을 정해놓을 필요는 없다고. 뭐 하다가 보면 성장이 될 수도 있고 뭐 1%일 수도 있고 이런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성장률이 주요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아무 가치도 없고 질적인 내용이 없다는 거죠. 예, 그럼 성장을 하면 자동으로 그럼 복지가 되나요? 그건 아니거든. 무슨 근거로 성장해서 어떻게 자동으로 복지가 됩니까? 복지라는 거는 다 설계를 해줘가지고 가야 되는 거고 장작 많이 패온다고 해서 방이 따뜻하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구들장이 이상하면은 방은 따뜻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생산적이다 하고 경제 성장하고는 다른 의미예요. 예, 생산이라든지 경제 혁신이라든지 이건 중요하죠. 더 효율적으로 된다거나 더 효과적으로 된다 이건 중요한 건데 성장하고는 또 다른 개념이다. 그래서 저는 총체적으로 깊이 있게 성숙이라는 개념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